이번 학술대회는 거창의 학문적 특질과 문화적 영향이라는 주제 아래 거창 지역 특유의 학문 전통과 의식 세계를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위인들의 사상과 학문적 성취를 재조명하며 나아가 그 문화적 의미를 오늘날에 계승 확산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거창 지역 학문의 역사적 위상과 문화적 가치가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되고 향후 위인 발굴 및 선양 사업을 위한 학문적 토대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총 5분의 교수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발표 시간은 20분으로 진행되고요. 그럼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경북대학교 강민구 교수님께서 구제의 정재성이 노래한 거창의 문화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강민구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발표를 하게 된 경북대학교 강민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구제 정재성이 노래한 거창의 문화입니다. 제가 구제의 집을 검토하면서 쭉 자료를 보았는데 생각보다 재미있고 흥미로운 자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논문을 준비를 했었는데 여러 주제를 준비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은 구제가 일제에 어떻게 항거를 했는지 또는 어떠한 사상적인 그런 특질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러한 굵직한 주제가 의미 있는 주제들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논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주제였습니다. 의부 아린죽지사라는 아주 흥미로운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론부터 시작해서 결론까지 제가 만들다가 보니 결론이 무려 본론만 10개가 이렇게 됐습니다. 상당히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것이 아닌데 과연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논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제 정재승이 쓴 줄여서 아림죽지사라고 하겠습니다. 아림죽지사라는 시는 총 68장으로 이루어진 연작의 서사적 성격을 가지는 대작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내용은 매우 다채로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매우 다채롭다라고 썼는데 이 목차가 이런 주제별로 나온 건데 그것이 이름 두세 개로 될 수는 없는 일이겠지요. 어쨌든 너무 많아서 줄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제 선생이 사셨던 시기는 격변의 시기라고 합니다. 조선의 세국정책이 무너지던 시기고요. 그 다음에 개헌과 근대화가 추진되던 시기고 구제 선생이 살았던 대부분의 시기는 일제의 침략이 심화되고 국권이 상실되던 민족도 순환기라고 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전통적 지배이념이 붕괴가 되고 조선이 망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일제의 집탈이라는 그런 이중도 속에서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다만 구제가 어떤 다양한 그 문학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학문적인 업적을 남긴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구제 선생은 당시에 그런 이동이 편하지 않았던 시대였는데 서울에도 상당 기간 체류하셨고 그리고 많은 지역을 여행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식견을 넓힐 수 있었고 어떤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었던데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비판과 저항 정신인데 국권의 상실과 망국의 책임에 대해서 통감을 했습니다. 그 대부분 당시 양반들이 절망하고 낙담하였는데 그러기보다는 나름의 방식으로 저항을 하였습니다. 그 저항의 정서가 그가 남긴 방대한 시문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문학을 넘어선 시대의 증언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정재성이 남긴 기록을 본다면 여기서 보다시피 다양하고 그 양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주목한 것은 총 6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의부 아림죽지사라는 것인데 그냥 아림죽지사라고 부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창의 생활과 문화를 사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장입니다. 정재성 선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출생과 사망은 1863년에 출생하셨고 194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운동으로는 국제보상운동에 동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친일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통감에게 성토하는 서찰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한일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구제 정재성 선생님의 조명이 다행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제문지 발간이 1958년 이 지역에서 발간이 되었습니다. 죽지사라는 것은 원래는 아린 죽지사에서 죽지사라는 것은 지방의 그 민요풍의 노래를 한식으로 만든 것이고 원래 중국에서 유래한 것인데 그것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하나의 문학적인 전통이 되었고 정재성은 이 형식을 빌려서 거창의 문화를 노래했습니다. 결국 죽지사라는 이런 형식을 붙인 것은 그 민간의 노래를 한문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총 68장의 연작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리와 역사, 그 다음에 지리와 역사 공간과 생활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와 역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간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관청, 향교, 무정 등 생활 공간과 그 속의 인간 근상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연역은 지명으로 전해지는 기억의 잔상이라는 것으로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거창의 옛날 이름이 아리, 거타, 거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짧게 거창 이 정도만 말해도 거창이 얼마나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지역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을 중국의 고대 이상국가에 비유하여 자부심을 드러내고 동시에 관리에게 선정을 촉구하는 시로 위치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위치라는 것이 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위치하고 다르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신도의 옛 고을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호관도 응당 고구로 본다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지방 중에서도 지방의 어떤 행정 단위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지방의 사도죠. 이 군수 이제 군수인데 군수 중에서도 높은 정도의 그런 지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여러 개의 그런 도읍들이 있고 도시들이 지금 말로 하면 도시들이 있는데 거창이라는 것은 다른 조선시대의 다른 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도도 더 높은 위상을 부여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는 풍요의 땅이라고 하는데 이 풍요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풍요라고 하는 것은 풍요롭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 농사가 잘 지었자 풍년은 노래한 것입니다. 풍년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풍년이 들었다고 매번 노래하는 그러한 풍년이 드는 땅, 낙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리적으로 이 건흥산이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물이 강도라서 그것이 넓은 들판에 물을 잘 공급을 해줘서 매년 풍년이 드는 그런 풍요의 땅이다. 풍요라는 것은 뭐 이중적인 의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풍년가를 부른다는 것은 풍요도 되겠고 매번 풍년이 드는 그 비옥한 땅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흥산이라는 것은 거창을 대표하는 진산이고요. 사진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건흥산이라는 데를 제가 어딘지 이렇게 보니까 이 지역, 이게 건흥산인데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제차료라는 지리지가 이렇게 있고요. 자, 지리지 속에 거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동국여지승면이나 여지도서 이런 고문원들에서 거창의 지리와 영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있는데 정재성의 시는 이러한 인문지리적 사실의 서정성을 더해서 지역의 가치를 높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 때문에 앞에 뭐 연역이나 지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시로 쓸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글은 아니죠. 근데 시로 씀으로써 지리지에 그런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속이라는 제목으로 썼는데 도덕적 이상 사회의 풍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획서를 할 때도 문화적 요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제가 이 시를 쓸 당시만 하더라도 거창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영향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있었고 그 거창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것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이염이라고 아전의 삶에 대해서 썼는데 전 이것을 좀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도구방에서 기러기 오리처럼 물이 짙고 이른 아침에 관청파하자 우르르 태청하네. 그 다음에 빨리 상가사에 남학신 신고 비오는 앞벨로가 논에 물 대고 돌아오니 아마 땅거미시네 이랬는데 이것은 아마 이 아전들의 삶에 대해서 구제가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의 신분제가 철폐되고 행정 개편 속에서 변한 아전 계층의 생활상을 보여주는데 사실적인 묘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청의 학급관리 아전들이 공무를 마치고 논사에 뛰어드는 이중적 삶을 잘 포착한 것 같습니다. 저 뒤에도 보면 아전과 관련된 것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 세 가지의 층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조선 사회라는 것이 있고 완전히 붕괴되지 않은 조선 사회라는 것이 있고 가보개혁 후에 이루어진 큰 격변이 있고 그 격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신분제 철폐와 같은 것이 공식적으로 선언이 됩니다. 구한말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개편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일본의 국권이 침탈된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변하죠. 이것이 그러니까 구제가 살았던 그 삶이라는 것이 이 세 가지를 관통을 하고 있고 그 작품에도 이것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읽다 보면 조선시대를 얘기하는 건지 구한말을 얘기를 하는 건지 일제시대를 얘기를 하는 건지 그 시기를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들여다봐야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조선시대의 아전도 아니고 구한말에서 아마도 구한말 시대의 그런 삶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구한말에서부터 그 다음에 국권 침탈기까지인데 아전들이 이때는 완전히 붕괴되고 그 치지가 붕괴되고 나서 토지 정리 사업이 되고 그 상태에서 아전 행정기관도 개편이 되고 몰락한 아전이 생기거나 아니면 토지 조사 사업에서 토지를 부담으로 자신의 재산으로 집어넣은 그런 부정한 아전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이런 아침에 아침에 조회하고 다 퇴청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네 집에 가서 눈에 물을 대고 돌아와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비정상적인 것이죠. 아침에 전부 공무원들인데 퇴근해갖고 자기 눈에 물을 대러간다? 그건 좀 이상한 이야기죠. 어쨌든 간에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관사라는 것도 이것도 보면은 가근당이라는 것이 관아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주 재미있는 시입니다. 가근당이라는 이름의 그런 당이 있었는데 가근당 백성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가근당이 또 높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괴리되어 있는 거예요. 백성을 가까이 하겠다고 해놓고 그 당은 또 높다라서 백성들이 우러러봐야 되는 것이고 포평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중국고사에서 나온 건데 부들로 백성들을 처벌한다라는 것으로 그냥 처벌하는 신용만 하는 백성을 사랑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백성이 또 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래서 백성을 가까이 한다는 가근당의 이름과 달리 권위적인 관아, 형배를 우는 백성의 모습을 대비시켜서 위선적인 행정을 비판하고
대민정신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객관이라는 것이 있고요. 친유정 잘 아시는 친유정이라는 거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어적정 예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역사적 인물의 자치가 사라진 것에 대한 그런 허무함을 노래하십니다. 춘풍로라는 시는 이건 유학의 공간인데 거창 향교를 노래한 것이고요. 춘풍로는 지금 여러분들 가보셨을 것 같습니다. 양현재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문화의 아rim은 예부터 학교를 세우니 얼마나 많은 영재가 여기서 도야했나. 지금은 촐로들 집합이 짙고 모여서 좋은 날 술 마시고 주의 태평가를 부르네. 그냥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보면은 촐로들이 집합이 짙고 모여서 좋은 날 술 마시고 주의 태평가 부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1910년에 향교 재산 규정이라는 것이 일제에 의해서 시행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1910년 이후부터는 향교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향교의 어떤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총독부의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향교에서 수행하고 있었던 전통적인 교육이라는 것이 강제적으로 종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거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노인들의 친목 공간, 노인적이 돼버린 그런 모습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시 자체로 본다면은 뭐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제가 살았던 그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은 이것도 그 시대에 대한 그런 통탄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양무장 향경 조련에 대한 정로 이렇게 봤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은 교방이라고 하는데 기생을 양성하던 것이 교방인데 이 거창의 교방이 있다라고는 제가 조사를 해봐도 보이지가 않는데 기생 양성소거든요. 이게 있었나? 그러니까 진주에는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여기 사시는 주민들께서 나중에 좀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은 논문을 쓸 때 반영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그 기생집의 그 아가씨들 태반은 그 아전의 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난 이게 지금 좀 재밌는 사실인데 그 아전의 딸들이 이 지역의 기생으로 뭐 변신을 한 건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몰락한 아전 외친의 딸들이 기녀가 되어야만큼 시대적 비극과 그들의 재능을 알아주기 없어 쓸쓸한 처지를 노래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아마 이 시가 뭐 기생이 어쨌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거창 사회가 겪었던 거대한 하나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전이 몰락하고 양분화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재산을 불려나간 사람들이 일어나면 딸을 기생으로 팔아야 할 정도로 완전히 몰락한 아전들이 나타나는 그런 거창 사회의 격변을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이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시장을 노래했는데, 이렇게 이제, 여기 시장이 어디에 있었나를 이렇게 보니까, 이 영천장시라고 장시가 5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영천장시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 묘사한 거 보면은, 강과 하늘이 맞닿는 강가에 외딴섬이 하나 있었고, 거기에 장사꾼들이 살았대요. 근데 여기 주민들은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섬에 그렇게 장사꾼들이 모여서 살았는지 그거는 왜 그랬는지 한번 제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근처에서 그 영천장시라는 데서 오일장이 있었고 거기에 상당히 성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착착해요. 조금이나마 있어서 마련한 물건을 팔아서 남해에서 온 진작 썩은 물고기를 산다네, 되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물건을 사는데 썩은 물고기를 왜 사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이 당시 사회 이걸 본다면 일본의 상업자본이 조선 사회에 들어와서 이 농민들뿐만 아니라 이 상인들까지도 완전히 몰락됐다라는 그런 역사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고하고 뒤에 두고를 본다면 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시예요.
그렇게 활기차고 상인들이 모여서 상업활동을 하고 서로 남은 물건을 물물 교환했는데 그런데 결국 가지고 가는 것은 남은 이미 썩어버린 그런 생선 몇 마리를 가지고 가는 그 심정. 우리 사회가 그렇게 몰락을 했다는 거죠. 농민도 몰락을 하고 아전들도 몰락을 하고 농민도 몰락을 하고 상인들도 그렇게 돼서 결국은 시장에 가서 썩은 생선을 사가는 그런 사회의 상하에 노래를 할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뒤에 이어지는 나머지 시들도 모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조선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전통, 그리고 구한말의 신분제 사회가 깨지고 났던 그런 여러 가지 격변, 그리고 국권이 침탈돼서 농민, 그 다음에 관료, 당연히 양반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상인들까지도 이와 같이 불쾌한 삶을 살았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사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런 문화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거창 사람들의, 거창 주민들의 말씨, 그 다음에 몸짓, 생활의 방식이 깊이 남아있다는 것을 구제 정재준 선생이 그때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도 그 영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민구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구제 정재성의 시문을 중심으로 거창 지역의 지리, 행정, 교육, 풍류 공간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거창 지역의 문학적 공간과 의식세계를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발표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성균관대학교 김영주 교수님께서 토산 변형규의 생애와 시세계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김영주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주라고 합니다. 앞서 강민구 회장님은 이 PPT 발표를 아주 잘하셔서 능숙하게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PPT 발표 경험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다소 좀 엉성하고 어수선하더라도 좀 잘 유념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맡은 주제는 토산 변형규 선생의 생애와 시세계에 관한 연구입니다. 먼저 제 논문은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머리말을 비롯해서 이 효산 변형규 선생에 대한 최초의 연구이기 때문에 두 번째 장에서는 이 효산 선생의 효산지 문지 가행 경위, 그리고 문집의 구성에 대해서 제가 구성했고, 세 번째는 이분의 그 사승 내력이라든지, 세 번째는 이분의 이제 가계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고, 네 번째는 이 효산 선생의 사승 내력이라든지 학문적 특성이 어떤가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제 논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효산 선생의 시세계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매지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PPT 장수가 조금 많기 때문에 앞에 말씀하신 강민구 선생님과 중복되는 이런 시대적 배경에 관한 부분을 과감히 생략하고 바로 뒷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산 선생은 1826년에서 1904년,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대부분의 발표자의 그 연구 대상에 된 인물들의 생애가 대체로 구한말에서 일제 초기 혹은 일제 중기, 일제 말기까지 겹쳐집니다. 그래서 이 효산 선생 역시도 구한말에 태어나셔가지고 생전에 그 학문과 인품으로 명성이 높았고, 특히 이 거창 지역에 응가하시면서 많은 지역 인재를 길러내므로써 나중에는 그 조정으로부터 그 벼슬을 하사받기도 했지만 결국 벼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삶을 한마디로 한다면 연구와 수양, 그리고 일상에서 학문을 실천적으로 구현했다는 그런 삶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초의 연구이기 때문에 이분의 생애라든지 사생관계, 그다음에 가문 내력, 그다음 학문 성향, 그다음에 이분의 시세계를 저는 점진적 수양과 정심의 과정이라는 이런 간단한 명제로 규명을 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효산 선생의 문집은 돌아가신 6년 뒤에 경남 거창 가주의 산천제에서 목활자로 간행되었습니다. 이분의 간행은 집안에서 간행하신 것이 아니고 순생의 인품이나 학문이 세상에
드러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긴 이분의 그 제자들과 지역 유생들이 뜻을 모아서 비용을 마련해서 어렵게 간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 주위 인물에 의해서 간여되었다는 그런 사실은 이 효산 선생이 이 지역 사회에서 실제적으로 차지하고 있었던 이분의 위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효산집은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해서 서울대학교 귀장각 한국학연구원 그리고 저희 학교 그 성균관대학교 종경각을 비롯해서 전국 유수의 대학의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효산집은 총 9권 5책입니다. 시가 이제 914수인데 조금 특이한 것은 전체 1권에서 9권까지 총 작품 수를 수적으로 계산하면 1002편입니다. 그 중에 이제 시가 914수고 나머지 권 6에서 권 9까지가 98편의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따져본다면 효산 선생의 전체 작품 세계에서 91% 이상이 시가 되겠고 나머지 한 9%,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9몇 프로가 이 나머지 산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체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효산 선생의 문학 세계 혹은 그 학문 세계를 잘 조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실세계라는 독특한 이 우리가 어떤 학자의 학문 성향 파악하기에 다수 문학적인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실세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연구에 착수를 했습니다. 원래 밀양변 시는 우리 한국분이 아니고 당나라에서 귀화한 그 변원이라는 분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고려 말에 이 춘당 변중량 선생 그리고 아우대 시는 춘정 변계량 선생이 고은 정몽주 선생을 스승으로 섬긴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양 변시의 가문에는 절이나 학문을 충성하는 그런 가풍이 대대로 면면이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 근거가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거창의 그 입향조가 되신 부산 병벽 선생은 원래는 저기 합천 야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이제 어머니 친정이 이 거창 모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정착을 하시면서 이제 기묘 현량으로 조광조 선생에 의해서 조정에 청구됐지만 사양하고 그래서 이제 기묘사 당시에도 결국 끝까지 언도를 택하면서 그나마 가문의 명맥을 이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진 외란 시기에는 이 변청, 변혼하는 두 형제분이 이 명나라 장수 유정이 이끈 군대가 군대 그 식량 양식이 없어서 고전하고 있을 때 이 두 분 형제분이 양식을 어렵게 마련한 공로로 그 임난 이후에 선조 임금에 의해서 그 벼슬을 하사받기도 하지만 충성은 백성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하면서 역시 또 사양하고 출사를 하지 않으신 그런 그야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실천한 그런 가문의 전통이 있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거창에서 이제 이 효산 선생은 병산 지역 밑에 이제 터를 잡고 평생을 여기에서 응가하시면서 학문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산천제, 그 다음에 병산, 그리고 이 효산이라는 곳이 이 변영규 선생의 어떤 학문과 생애의 중요한 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생과 성장 과정에서 여러 훌륭한 선생님들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효심이 깊고 경서, 세자, 백가서를 두루 탐독했지만 소설이나 이런 잡서 이런 것들은 멀리 하시고 특히 부모님 살아 계셨을 때는 과거 공부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자기 수양에 몰두하는 위기지학을 힘썼습니다. 그래서 효산집 권일에 보면 사람이 도를 실천해야지 도가 있는 것이지 서재에 홀로 앉아 있다고 해서 그곳에 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최씨가문, 거창 최씨가문의 그 서재 중에 오도제라는 그 서실이 있습니다. 뭐 서재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거기 이제 이 시를 써주시면서 도라는 것은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문집에서도 강조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위기지학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일상도 굉장히 엄격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사당배하라고 매일 이렇게 유학의 근본이 되는 경서를 외우는 일과를 시작을 안 하는데 이 선생님의 일생은 늘 성실하고 그 다음에 엄격한 공부로 시작해서 자기 마음을 바로잡는 정심으로 시작하는 하루 일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학을 양성하시면서도 그
그 당시에 남아있던 조선 후기의 어떤 당파라든지 학파의 어떤 취향에 쫓아가지 않고 선한가 아닌가를 주로 이제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공간 태도를 문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 사회에서 이분이 끼친 후학 양성이라든지 이런 성실한 학문 태도로 중추원 의관에 임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벼슬을 하지 않고 사양하셨고 79세에 이제 동산에 안장되셨습니다. 이분의 사승관계는 기고학파 율곡이 선생에서 오암 송시를 거쳐서 그 대표 제자인 권창아 그다음에 김정욱, 송치규, 이지수로 이어지는 이 규학파의 계통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이지수 선생들까지는 전인 성명이라든지 의리학, 그다음에 예학 같은 주로 이론적인 것, 다소 추상적인 것에 집중했다면 이 효산 변영규 선생의 직접 스승이 되시는 문창 박성양 선생 때에 오면은 자기 스스로를 반성해서 스스로를 닦으라고 하는 방공자수라든지 그 다음에 일상적인 실천에서 천리를 체득한다는 화학 상달이라는 원시 유학의 기본적인 이념을 학문이 구현하려고 했었는데 문창 박선양 선생에서 효산 변영규 선생이 오면은 더 구체적으로 일상에서의 실천에 가장 많은 학문의 비중을 두고 그걸 통해서 자기 마음을 수양하고 정신 그리고 최후의 그 천리, 천진천기라고 하는 그야말로 본연의 순하고 선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효산 선생의 그 학문 경향은 이론적인 논쟁 문집을 제가 다 해석을 못하고 그냥 다 읽어보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기라든지 성리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에 매일 일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주로 강조하신 일상적인 실천이라든지 수양을 중시하는 그런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있는 것은 이 문창 박석양 선생의 문인들을 기록한 문창 선생 문인록이라는 책이 오성년 선생이라는 분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박홍서라는 분이 또 정유록이라고 해서 이 문창 선생의 문인들을 기록한 두 권의 그 문인록이 있습니다. 제목도 다르고 편자도 다릅니다. 그런데 오성년 선생이 기록한 문창 선생 문인록에는 이 효산 선생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박홍서 선생이 기록한 정유록에는 이 오산 선생의 이름이 없습니다. 왜 같은 문화의 스승의 제자들이 문인록을 편찬하면서 이런 편차도 다르고 또 수록한 제자도 다른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바로는 그 원인을 규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추후 자료를 보완해가면서 가능한 거 규명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실천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산 선생의 효익이란 이 효산이라는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나는 이렇게 새벽 산처럼 어떻게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새벽 산은 완성될 것이 아니고 이제 점차 어둠에서 밝음으로 나아가려는 점진적인 수양의 의지를 표명한 자기 학문의 어떤 지향점을 축약해서 한 단어로 나타낸 것이 바로 효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이라는 새벽 효자라는 것은 미효 아직 밝지 않은 새벽이 아닌 상태에서 욕효 밝고자 하는 것, 새벽에서 점차 더 밝은 아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지향을 나타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변영규 선생은 자신을 긴 밤의 꿈에서 아직 깨지 못한 장리한 마음에서 아주 길고 긴 긴 밤 속에 아주 잠겨진 그런 상태로 본인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효산이라는 호를 씀으로써 이런 상태를 벗어나서 밝음, 그 다음에 깨어남, 학문적인 깨어남, 삶의 깨어남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밝음을 지향하려는 의지적 실천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새벽이 오듯이 자신의 마음도 점진적으로 다가나가야 한다는 그런 점진적인 수양과 바른 마음, 그 다음 순진한 마음, 천진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식의 어떤 지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효산 다음에 청산이라고 하는 것도 이 변영규 선생 문집에 수록된 시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분의 어떤 삶의 지향, 학문 지향을 축약한 어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청산이라는 것은 새벽에 소와 양이 풀어지기 이전에 그 밤 사이에 훼손되거나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시간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세상의 욕망이나 이익이 개입하기 전에 인간의 양심이 온전히 보존된 그런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효산 선생은 이 거창 주변의 자연 풍광을 단순하게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으로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고
자신을 수양하는 일상에서 늘 바라보는 공간을 통해서 자신을 수양하는 수양의 공간, 그 다음에 도덕적인 본성을 회복하는 공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다몰이라고 하는 시가 또 있습니다. 여기서 다몰은 마음의 수양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시 효산 변현규 선생이 다몰을 할 때 연못을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자연 그대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음이나 혹은 양심을 상징한 이 달이나 마음을 담아내기 위해 주인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크게 조성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연못에 물이 고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달이 비치면서 아무리 이 탁한 것, 세상의 혼탁한 것을 받아들여도 막힘도 없고 굴러지고 밝게 비친다는 이런 그 비유적인 시를 통해서 세상 속에 살면서 본연의 밝음을 잃지 않으려는 치열하게 자기 자신을 가다듬고 마음을 바르게 가꾸어 나가려는 그런 노력을 이 다몰이라는 시를 통해서 형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효산 선생의 문집에서 제가 되게 독특하게 생각하고 추후 이따가 토론 시간 때 질의도 제가 응답할 예정이지만 도연명이라든지 이백이라든지 그리고 신선에 대한 언급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 후기 유학자들의 문집에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도연명과 이백의 삶에 대한 지향은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서 조금 뜻밖이라고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효산 선생은 도연명의 은거하고는 조금 또 다른 은거를 제안을 했는데 도연명식의 은거가 완성된 자족과 전원 속에서 즐기면서 국화와 술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상징되는 이런 탈속적인 경제를 표현했다면 이 효산 선생의 자연 속의 은거는 이런 아직 마음이 완전히 티끌이 다 없어지고 순진한 본인의 상태를 회복한 것이 아니기에 이 자연 속에 응가하면서 자기 자신을 수양하겠다는 그런 수양을 위한 자연 응거라는 점에서 도연명식의 그 자족과 자락을 위한 응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대신에 이제 좀 탈속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산 선생은 자연에서 응거보다는 자연의 응거에서 얼마나 내 마음을 바르게 원래 태어난 외물에 의한 유혹, 개입이라든지 이익에 의해서 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중시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0과의 비교에서도 또 주목되는 것이 200은 약간 우리가 선풍이라고도 이해를 하지만 200이 산중문답에서 첩보에서 문여하사 서벽사안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그렇죠? 200에게 누군가가 왜 이 벽산에 사느냐고 물었다고 했는데 이 효산 선생의 상거라는 시에도 단 한 글자만 순서만 바뀌지 똑같은 그 식구가 처음에 시작됩니다. 문여하사 벽산서 누군가 나에게 왜 벽산에 사는지 물었다고 하는데 똑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효산 선생의 대답은 유수도화 서동거라고 해서 소동서라고 해서 거르는 물과 복사꽃이 저기 작은 골짜기 서쪽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백 선생이 상중 문답에서 보인 어떤 초월적이고 낭만적인 은거하고 비슷한 듯 하면서도 이 상거는 이제 7원 율신데 그 끝구절에서 이분이 뭘 하려고 하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인을 데리고 자기가 초가집을 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고 하니까 주변의 농부들이 효산 선생의 농사에 서투른 것을 비웃었다라는 그런 구절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농사 일에 대한 서툰과 타인의 조롱을 이 시에 그대로 나타냈는데 이것을 본다면 200식의 어떤 무릉부원적인 완전히 탈속적이고 신성지향으로 나가는 이런 비상적인 어떤 탈속이 아니고 노동과 현실 속에서 자기 자신을 노동을 통해서 일상을 체험하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의 바른 마음을 찾아가겠다는 그런 점진적 수양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그대로 감추지 않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비유성조차도 그대로 실적으로 형성하면서 그것조차도 감내하면서 자기 자신의 점진적인 수양과 바른 마음을 찾아가겠다는 그런 삶의 자세를 지속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이 효산 선생은 가문이라고 해서 은거를 굉장히 달게 되고 그런 그 은거 속에서 자기의 순진한 마음, 천진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효산 선생은 이렇게 가문 자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기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편안한 삶이고 이게 태평함인 걸 누가 알까 해서 늦게 세상을 깨달아서 농사 짓는 것이 내 땅에서 농사 짓는 것이 좋음을 깨달았다라고 해서 이 자기 땅에서 농사 짓는 이 기쁨을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런 의도를 달게 여기고 그리고 실천적인 삶을 즐기겠다는 이런 어떤 지향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무하유의 경지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오해하시가 말씀을 드리면 200의 그 화원 춘야 도리원서를 보면은 천지는 나그네라고 천지는 그 여관이라고 했는데 그 구절이 건곤 영녀라고 해서 이제 이 효산선생을 싣고 해도 천지는 나그네가 머무는 여관과 같다라고 하는데 그 속에 본인을 장제라고 표현했습니다. 창문 속에 있는 하나의 목식과 같이 미미한 존재이고 그런 미미한 존재이지만 내가 끊임없이 내가 구하고 지향하고자 하는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하는 이런 식의 표현이 이제 무하유. 그러면 그 이상의 더 추가할 것이 없다는 그것을 이제 무하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탈속적인 그런 분들이 말하는 무하유하고 이 효산 선생이 말하는 무하유의 경작은 조금 차이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맺은말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효산 선생은 이 경남 거창 남쪽 고을에 그야말로 자기의 바른 마음을 찾아가고 어떤 한쪽에 편향됨이 없는 그야말로 선한 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 판단이 아니고 명우 박종석 선생이 이번에 요관령을 쓰면서 이 효산 선생을 남쪽 고대 선사라고 말씀하신 논문 구절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변윤규 선생은 단순한 언두자가 아니고 유학의 윤리적 지향을 실천하는 실천적인 사상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914수라는 시가 이분의 어떤 시적 감각을 유희적으로 그 다음에 교양적으로 오락적으로 풀어낸 것이 아니고 자기 양심을 보존하고 자기 성찰을 위한 그런 기록의 흔적이 914수라는 방대한 시로 형성됐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 효산 변영규라고 할 때 이 효산은 끊임없이 밝음으로 나아가려는 이 효산 선생이 출연한 자기 수양의 정신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첫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분의 시를 다각도로 다양한 제재를 가지고 분석해서 이분의 삶과 학문 세계를 좀 더 성밀하게 규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주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효산 변영규의 생애와 시사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의 시 전통의 한 단면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발표였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강원대학교 안세현 교수님께서 누런 최학렬의 학연과 학문적 특징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안세현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대학교에서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춘천에서 서울로 해서 또 거창까지 한 5시간, 6시간 사이 걸려서 왔는데 또 항상 거창 올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학술대에 성대하게 해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셔서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원대학교 한문교육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세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분은 이제 지금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 초기까지 사셨던 누런 최학렬 선생님의 생애와 학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 거창의 훌륭하신 분들 중에 이제 가장 격변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 사셨던 분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최학렬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머릿말부터 해서 누런 선생의 삶에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가셨는지, 그 다음에 이 거창이라는 고을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스승 밑에서 배우고 어디에 학문의 목표를 두면서 자기 단속하고 또 훌륭한 유학자로서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강민구 교수님하고 김영규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기까지 아마 유학자들이 느끼기에는 가장 큰
큰 격변의 시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조선은 그 유학자들이 임진왜란도 겪었고 또 그전에는 뭐 큰 사화도 많이 겪었고 또 병자호란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그 소위 말하는 오랑캐 땅에 또 짓밟히기도 하고 이런 걸 겪었을 텐데 그런 것을 겪으면서도 어쨌든 유학을 지켜냈고 또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켜냈고 또 선비 정신을 이어왔는데 19세기 말 되면 정말 이 모든 것이 끝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위기감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일단 서구에서 천주교 같은 또 서구 과학 기술이 들어오고 일본을 비롯해서 또 외세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외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보냈을 것 같고 결정적인 것은 이 갑오 개혁이 되면서 한문이 공용어로서의 지위를 이제 상실하거든요. 그리고 과거제가 폐지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도 어디 관리로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들고 또 지역으로 가면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향교라든가 서원이 90점인데 향교도 거의 이 관리가 일제 총독부라든가 또 혹은 일제가 돼서 경화권의 소속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이 어디에 공부의 뜻을 두어야 될지 앞으로 뭐 먹고 사는 것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장 크게 하는 것이 이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인석은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 격변의 시대에 올곧은 의리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선비의 길은 내가 볼 때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다. 첫 번째, 의병을 일으켜서 일본을 비롯한 외세를 쓸어버리자. 두 번째, 그게 쉽지 않다면 어쨌든 이 혼란한 지역을 벗어나서 계속 유학의 도를 지키면서 그런 시대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끈덕지게 유지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스스로 지식인으로서 유학자들로서의 책임을 지고 자결함으로써 세상에 이런 의리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이 세 가지 이 첨예한 삼사를 얘기했는데 이 의학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등급이 있는 건 절대 아니다. 우리가 쉽게 볼 때는 1번이 가장 적극적이고 뭔가 센세이션하고 사회적 파급 효과가 셀 것 같고 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좀 소극적이고 조용히 그냥 물러나서 살겠다는 건가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결코 등급이 차이가 없고 세 가지 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바르고 합당한 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고 또 일제한테 뺏기고 그랬으니까 나라를 떠나서 중국 가서 독립운동한 분들 많은데 그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이 조선이라는 땅에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전통적으로 그 공자가 얘기했던 위태로운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어지러운 나라에 살지 않으며 천하가 도가 있을 때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서 열심히 일하고 없으면 물러나서 그 도가 사라지지 않게 지켜야 된다라는 그것을 이제 실천했죠. 그래서 두 번째 거지 수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다수의 유학자들이 택했던 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다루게 될 우리 최학렬 선생님도 이런 선생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창 가정의 장흥에서 출생하셨고요. 그 선대에는 평촌 선생, 그 다음에 조항 선생, 종보당 선생, 우계 선생 이런 분들이 또 선대에 계셔서 이런 분들의 가학을 계승해서 본인의 어떤 학문적 지향과 삶의 방향을 잡았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승으로는 삼이현 장국추 선생을 스승으로 모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선배경 또 스승으로서는 교윤주와 그 다음에 면호 박종도 선생과 상당히 친밀하게 교류를 했습니다. 그때 보면 이제 윤주아 선생도 저리지대로서 좀 이제 강하게 행동하시고 그 다음에 면호 박종도 선생도 뭐 파리 장수운동도 펼치시고 했는데 그런 분들과는 좀 결이 다르게 어쨌든 은거나 유거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깊숙한 곳에 사람과 세상이 많이 횡행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은거한다 이런 뜻인데 그런 삶을 사셨고 특히 아까 우리 효사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이 실천에 중심을 두는 삶을 사셨거든요. 결국은 이제
유교가 끝나는 시대에 이걸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게 사람들한테 더 많은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분이 1800년대 중반에 태어나셔가지고 1917년에 돌아가셨는데 생애를 보면 한 3시기 정도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1893년까지는 뭐 보통 우리 유학자 집안 자제가 하듯이 열심히 공부하고 경서 읽고 역사서 읽고 또 열심히 예법에 맞게 수련하고 하면서 이제 과거 시험 준비도 틈틈이 했는데 1894년에 그 이제 출사일이 막히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장복주 선생 문화에 정식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 학자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이제 붙였고 그 다음에 이제 장복주 선생님께 또 가르침을 받으면서 우리 거창에서 수포계를 결성한다든가 그 다음에 용산범국회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 모임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런 것들을 부활시킨다든가 이런 활동을 좀 했었고 1909년 이후부터는 그 장항에서 더 시골인 부산리로 그냥 옮겨 살면서 완전히 세상사를 끊고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의 어떤 수양, 예의 실천 그리고 후진 양성에만 전념하시고 생을 마감하셨던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탄이라는 시를 썼는데 감탄이 이게 좋아서 감탄한다는 게 아니라 시대에 대한 감개와 한탄이라는 뜻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온갖 시름이 있고 밤은 강철 흐르는데 내가 어느 곳에 이 두 발을 둬야 될지 모르겠다. 이 도대체 이 시대는 너무나 힘든 시대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고 참 이 시대에 영웅스러운 선비가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옛날에 그 유학이 넘치는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면 좋을 텐데 이런 소망을 나타내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극한 곳을 택해서 살아가는 걸로 자신의 인생 제약을 삼았는데 이제 오도산 동쪽에 그쪽으로 이제 거처를 옮기시고 그래서 문 밖에 나가면 번잡하고 평탄한 세상사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응거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럼 그냥 조용히 응거만 했느냐? 그런 건 이제 절대 아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수포계를 결성한다든가 일종의 선비들의 계 모임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힘들지만 이게 동지로서 우리 힘든 시대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계속 우리 거를 지키고 가야 된다 이런 어떤 결속 그리고 서로 동지애를 나누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수포대를 이제 중축하면서 이런 시도 지었습니다. 뭐 잘 알겠지만 이 수포대 자체가 노론 선생의 조상인 평촌 선생이 김경필 선생하고 정해창 선생과 함께 감학을 했던 곳이 그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전통을 이어간 것이고 그게 또 거창의 선비문화의 한 전통이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용산범국회는 그 동계 정원 선생이 그 문화생들과 함께 저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저 모임을 처음 만들 때 그거를 조금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오늘 이제 주체가 있고 주관이 있는데 주관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또 그 노론 선생의 조상인 주왕 최우원 선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이 용산범국회를 부활시키면서 하나의 거창이라는 이 유학자의 고장이 가지고 있는 이상을 다시 한번 선언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노론 선생의 학문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노론 선생이 이 장복주 선생을 스승으로 모셨는데요. 16살 때 사실 처음 뵀었고 그때는 이제 뵙고 가르침을 한번 받은 정도고 27살 때 정식으로 이제 문화생에 대해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복주 선생님이 190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돌아가셨을 때 추모한 시를 보면은 특히 이 의전 또 예약 이런 예법에 관한 것들을 굉장히 훌륭한 업적으로 이렇게 추모시에서 남겼는데 실제로 이 노론 선생이 장복주 선생한테 예법에 관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가르침을 많이 준 게 문집에도 남아 있어서 조금 이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우 윤주아 선생한테도 많이 가르침을 받았고 또 선배 겸 스승으로서 많이 물어봤는데 그 추모하는 시에서 윤주아 선생을 유황의 산이다, 또 본원의 땅이다, 봄기운 같은 분이다, 밝은 달 같은 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굉장히 믿고 따랐던 스승 중에 한 분이라고 이렇게 추모를 했었습니다. 곽종석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1919년까지 하셨는데 누런 선생님이 191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더 오래 하셨죠. 그래서 누런 선생님 문집에는 이제 추모시는 없죠. 당연히 본인이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지만 편지 같은 게 양쪽 문집에 다 남겨져 있고 굉장히 뭐랄까요 사소한 문제까지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깝게 지내신 분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나왔던 윤주아 선생님 그렇고 박정훈 선생님 그렇고 이 누런 선생이 저기 중무당 최윤정 선생이나 우계 선생 문집을 편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교정 부탁하고 묘지명 부탁하고 행장 부탁했던 게 이 두 분입니다. 윤주아 선생하고 박정훈 선생이라서 결국은 그렇게 학문적으로 또 서로 교류하고 또 집안일에도 많은 도움을 준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누런 선생의 그 학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김자라는 분이 이 누런주부의 서문을 쓰면서 그 누런 선생의 학문의 특징은 두 가지로 이제 종교를 했습니다. 실학과 실행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사실 이제 여기 실학은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배웠던 조선의 실학과는 조금 차이 있는 건데 이거는 토론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 어쨌든 실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했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런이라는 호 자체에도 그 실천을 강조한 겁니다. 논어에 보면 이제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자는 말에는 좀 어눌하고자 하고 실천, 실행에는 굉장히 빠릿빠릿하고자 한다. 이게 군자는 말보다는 실천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누런 선생도 누런이라는 말을 지었지만 실제로 어떤 뜻이냐면 실천을 빨리빨리 열심히 하겠다. 이런 거를 자신의 호로 삼으면서 자기의 학문이 실천지향적이다라는 것을 표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실천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면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성리학적인 자기 수양입니다. 성리학적인 자기 수양에서 제일 중요한 공부가 이제 경공부라고 할 수 있는데 뭐 특별히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긴장한 상태 그리고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서 자신의 몸가짐이나 자신의 정신 상태가 흐트러지지 않게 단속하는 게 이 경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태해지거나 이 정도면 됐어, 뭐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 이게 풀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긴장하면서 나름대로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 스스로를 단속하고 조심시키는 게 이 경공부의 특징인데 이 공부를 뭐 여전히 계속 이어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는 그 예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 유학자가 어떤 성리학이나 유학을 실천한다고 했을 때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거든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수양. 자기 수양은 경공부로 하면 되는데 그리고 사회생활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해야 되죠. 사회생활을 할 때 가장 유학자와 유학자 아닌 사람이 평가하는 게 뭐냐? 그 사람이 예를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리고 예의 정신에 맞게 예의 근본에 맞게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유학자냐 아닌지 표가 금방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예와 관련된 문제를 많이 물어보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제삿날이 있는데 우리도 제사 지내면 그 제수품을 나눠서 이렇게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누런 선생님이 보기에는 안 좋은 것 같다는 거예요. 되게 그렇게들 풍습을 하는데 왜 안 좋으냐면 제삿날은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이 돌아가신 날과 똑같다. 그날은 어쨌든 하루라도 애통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술 먹고 고기 먹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술 먹고 술하고 고기를 나누는 풍습을 없애자고 하는 거는 또 너무 이 사회 풍습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거를 절충시켜가지고 그러면 제삿날에는 하지 말자. 제삿날 다음 날 하자. 그러면 예도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풍습에도 저촉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절충안을 마련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복순 선생님이 굉장히 타당하고 적실한 방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이제 개인 집안에 있는 예법과 국가의 상,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에 초상이 난 것과 국가, 뭐 왕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왕세종이 돌아가셨을 때 상날이 겹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겹치면 도대체 이거는 우리 집안의 상을 희생해야 되느냐 아니면 국가상이 먼저냐 이런 문제가 이제 복잡할 수 있어요. 그 예법상으로 이제 저거를 잘 조절해야 개인의 예도 지킬 수 있고 나라에 대한 예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이제 덮쳤을 때 그 윤주아 선생한테 물어가지고 이거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냐 내가 그냥 임시로라도 우리 집 상을 끝내는 게 맞느냐 아니면 국상이 끝날 때까지 연기했다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근데 윤주아 선생은 지금 국상이 임금님이 돌아가신 상도 아니고 급박하게 또 상이 나서 정상적인 상태로 상을 치르는 것도 아니니까 집안상을 더 우선으로 신경 써서 잘하는 것이 효에 또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거다 이렇게 또 자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맺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누르원 선생은 그 눌자라는 좌우에도 나와 있듯이 말보다는 행동에 있어서는 유학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 자기 수양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예를 잘 지키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최학렬 누르원 선생이 장복신한테 옛날에 보면 이제 말만 많고 뭐 이론적으로 이게 맞니 저거니 하면서 저술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를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 행동거지 하나 인사라든가 말이라든가 그런 몸가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최우선의 학문의 길이 아니겠느냐 그런 걸 먼저 배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됐고 그래서 이제 장복순 선생님은 굉장히 너의 의견이 타당하다. 다만 네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올바르고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성현들이 말씀이 적혀 있는 경서나 성리학책 공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신 게 장복춘 선생이 누런 선생의 질문에 대해서 나에게 질문하는 것은 글자마다 상당히 절실한 문제로서 속된 유자들이 능히 이룰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굉장히 너를 훌륭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 소극적으로 혼탁한 세상을 떠나서 뭐 응가한다든가 그리고 자기 수양하고 예법만 잘 지키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소극적인 것 같지만 결코 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3일 정도만 해도 거의 다 나태해지기 바랍니다. 그거를 몇십 년 동안 죽는 날까지 이어간다는 것은 보통 공부와 또 실천이 있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은 오늘날에도 저희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좀 각성시키고 아무리 세상이 급변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살아갈 길은 어딘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세현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누런 최학렬의 상존사회 활동과 학문적 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참고 사회를 맡은 경북대학교 최보람입니다. 참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발표는 경북대학교 박정민 교수님께서 고천 김회석의 시대 인식과 교류 양상이라는 주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세 분의 그 발표를 들으시면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눈도 좀 침침하시고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 부분은 87쪽에 있는데요. 오늘 발표문 보지 마시고 화면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맡은 발표의 주제는 우천 김혜석의 시대인식과 교류 양상이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그 옛날 분들 문집을 볼 때 이 어른은 어떤 생각을 하셨고 또 어떤 삶을 살고자 했는가, 이것을 제 아버지 또는 이제 할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고 그러면 좀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 발표를 들어주시고 이 김혜석이라는 분은 어떤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삶을 사셨고 또 내 나이와 견주어서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상상하시면서 발표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대 인식과 교류 양상이라고 했는데요. 시대 인식이라고 했을 때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개화기 그리고 일제강점기 초기 중기에 생존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시대 인식이라고 현실 인식이라고 하면 좀 비극적인 시대를 살았고, 그래서 이 비극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인식했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교류라고 했는데 교류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같은 공간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 동시대 인물과 교류도 교류이지만 나를 낳아준 분 그리고 나의 선조와 정신적으로 교류하는 것도 교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대인식과 교류를 이 두 가지 테마로 삼아서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머리말입니다. 머리말에는 세 가지 정도 요약을 하였습니다. 창작 배경은 19세기 후반, 그 다음에 20세기 초반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화기, 그 다음에 국권 침탈기, 그리고 일제강점 초기 중기까지 생존했던 인물이고, 이때는 문화적으로도 외세의 문화가 들어오고 재래의 문화가 이제 보수적인 유학자들 사이에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보수 세력과 개화 세력이 충돌하는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국 열강이 러시아, 일본 등등 해서 이 한반도의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했던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로 들어가서는 초기에는 무단통치라고 하죠. 무력으로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그래서 헌병, 경찰 이런 그 수단을 이용해서 감시하고 억압하는 그런 정치를 일제강점기 초기에 시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저항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하고 또 승부를 한다든지 자결을 하는 그런 이 일군의 학자들이 있었고, 그들로 인해서 촉발된 어떤 독립운동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중기에는 일제가 이 민족은 무력으로는 탄압할 수 없구나라고 깨닫고 문화통치라고 하는 방식으로 좀 더 교묘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억압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의 의의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김혜섭이라는 인물에 대한 최초의 연구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한말 지식인의 교류 그리고 그 의미,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시대의 획적 교류, 그 다음에 시대를 넘어서서 선조들과 교감하는 종적 교류를 포함해서 교류가 어떤 식으로 이어졌고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해설을 하는 연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세의 억압에 응수했던 일제시대의 문화, 그 다음 국권 침탈기의 문화,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항의 문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저항의 문학을 김혜석의 문학을 통해서 살펴보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논의 순서는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잡아봤습니다. 2번은 비극적 생애와 생존을 위한 현실인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작은 따옴표로 강조한 것을 보면 생존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문학적 공명과 저항을 위한 상실의 애도라고 했는데, 또 방점은 저항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연호 이주환 열사라든지 또는 향산 이만도라든지 어떤 망국의 현실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이제 열사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무력으로 항쟁을 하던 또는 물러나서 정신적으로 저항을 하던 또는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어서 자정, 은일을 겸하면서도 이 다른 일족들을 보호하는 그런 여러 일군의 이 저항 활동이 드러나는데요. 이 두 가지가 김혜석의 문학에도 아주 중요한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갈림길에 놓였던 시기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현실을 잘 인식해야 했고,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죽은 이들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반추해야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새 세상이 좋아져서 AI로 제가 이 김혜석 선생의 문학을 이렇게 넣었을 때 AI한테 한번 사진으로 표현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저기 전통 복식을 한 전분이 이제 김혜석이 선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일제의 검경이 아주 눈을 이렇게 짓뜨고 그를 감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은 양장을 한, 그래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그것의 학문, 신학문이죠. 그런 학문과 또는 그들의 문화를 흡수해야 된다라는 대화 세력과 전통적으로 배워온 학문과 정신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라는 그 두 국내인들 사이에서도 그 두 가지 크게 나누어 보면 개화파와 척파파라고 할까요? 이 두 학자들의 그런 충돌이 그림에서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암흑기다라고 김혜석의 생애를 요약할 수 있겠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개화기입니다. 1856년부터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난 이 시기까지는 1세에서 29세, 그러니까 청명기까지 이렇게 되겠죠. 이 시기에는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성장하면서 어떤 천성을 가졌느냐에 대해서 현장에서 기술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국권 침탈기이고 우리 나이로 30세에서 54세 정도에 해당하는 시기이고, 한일 합병이 이루어지기 전에 점차적으로 국권을 침탈당하던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시기는 일제강점기로 들어가서 초기, 중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단 통치와 문화 통치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그 시기. 그래서 나이로 치면 55세에서 77세까지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행정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안의현 면호리 화계 외가에서 출생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도산 서원 인근의 본가로 돌아와서 거주했고, 서원에서 지내는 제사, 그 다음에 서원에서 하는 강학 이런 것들을 지금거리에서 보면서 유학에 대해서 일찍부터 깨달아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부에게 김경의라고 하는 선생님께 이제 수학을 했고, 그래서 이 시기는 요약하자면 효의 천성을 타고 나서 가학을 전승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효라고 하는 그 타고났을 때부터 효도를 하고 그 모친과 조부모를 극진히 섬기고 그들을 아주 정성껏 모셨다라는 일화와, 그리고 가학을 전승해서 조부와 부친에게서 어떤 학문적인 일체를 전수받았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시기인 장년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시기에는 국권이 차차 침탈돼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고 의지처가 필요한 시기였지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를 잃었고, 그리고 1885년에 연재 송병선 선생이 인근에 와서 강학 활동을 하고 그에게서 수학을 하는데 그 스승까지 있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요약적으로 31세에 모친상을 당했고 41세에 부친상을 당했고,
그리고 50세에 스승 송병선 선생이 음독 자결하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때는 부모와 사후들의 죽음을 연달아서 경험하는 개인적인 비극을 겪은 시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스승에게 받는 그 유학적인 연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학문적으로는 스스로 개발하고 문학을 쓰면서 정리해 나갔던 시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5세에서 77세까지 이 말년기가 되겠는데요. 이때는 일제강점기 극화된 시기이기도 하고 또 어떤 절망이라든지 비극적인 어떤 현실이 더 극화된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처음에는 응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족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이제 동료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잘 지냈지만 조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나와 있고 특히 효성, 그다음 우애 이런 것들을 천부적으로 타고났던 이 김혜석 선생이 말년이 되어서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이 70세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계속 어떤 약을 써도 어떤 의원에게 침을 맞아도 낫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떤 의원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네 아들이 지극정성으로 너의 다리병이 낫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감동해서 우리가 왔다. 침을 써서 의원에게 침을 맞으면 이 다리가 나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다음날 일어나서 그 이야기를 가족에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매일 기도를 하면서 인상 그림을 그려놨던 것 같아요. 그 인상 그림을 가지고 가서 불에 태우고 그걸 물에 녹여서 아버지께 이거 인삼탕입니다 라면서 드시라고 했고 그래서 그걸 마시고 정말 거짓말처럼 다리병이 싹 나았다라는 드라마 같은 그런 일화가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이 타고난 효성이 아들에게까지 전해졌다. 그래서 어떤 도덕적인 정체성이 아들에게까지 전승됐다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좀 형상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말년은 종족을 보존하고 또 유도의 가치, 도덕의 가치를 전승하는 것에 골몰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분이라는 그 발표 시간 동안 모든 작품을 다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 4가지만 보면서 뒤에 생각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극적 생애와 생존을 위한 현실 인식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묘소 앞에서 아주 흐느끼고 있고 통곡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실제로 김혜석의 문학 연재 선생을 그리는 그 제문 만시를 넣었더니 AI를 만들어준 것이고요. 그래서 그 컴퓨터도 감정이 없는 컴퓨터도 아주 통렬하게 이렇게 울면서 썼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문학 작품입니다. 가는 길이 험하여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횡로란이라고 하는데요. 세상 길이 또한 이토록 험난하니 문을 나서면 하는 일마다 어그러지네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위태로운 시국을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집 안도 그렇지만 집 밖은 더 위험하고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날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위태로운 시국을 형상화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구는 나라는 망하여 갈 곳이었고 스승은 돌아가시어 의지할 데가 없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망실되고 부모도 없는 스승도 잃어버린 의지처가 부재한 그 상황을 3구와 4구에서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는 낚시로 때를 기다리던 강태공에 못 미치고 나이는 지난 잘못을 깨달은 거배곡을 훌쩍 넘겼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강태공, 거배곡이라는 묘사가 쓰이는데요. 강태공은 이 중국의 주나라, 무왕이 주나라를 세울 때 낚시터에서 만나서 등용해서 주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주를 아주 큰 제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간을 이렇게 자기의 시간이 오기를 기다린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
거배국이라는 인물은 패남자라는 책에 등장하는데 이 인물은 50세가 되어서 49년 동안의 일생에서 자기가 저지른 잘못 이것을 다 알고 끊임없이 대과천선한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는 강태국에게 못 미친다라고 하면 자신은 어떤 나라를 건설하거나 잃어버리는 그 나라의 왕국을 막을 수 없는 그런 무력감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나이는 거배국을 훌쩍 넘겼네라고 하는 것은 50세를 훌쩍 넘겨서 이제는 뭔가 젊은 혈기가 없는, 그래서 무력한 그런 심정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주도 없고 나이도 많은 자신의 무력감을 옥구와 육구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나라 훔치는 부적 막을 대책 골똘히 생각하느라 허난 대낮에도 살인문을 닫아 건다네 라고 하였죠. 그러니까 자기는 살인문을 닫아 걸고 두문불출하면서 은일하고 있다라는 것과 그 이유는 나라를 훔치는 도적을 막을 대책을 생각하느라 그렇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분노로 우리나라의 국권을 훔치는 외세에 대한 분노로 두문불출하는 자신의 생활을 읊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망국의 지식인이 느끼는 유민의식, 버려진 백성으로서의 의식, 그리고 정신적인 방황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 시가 쓰여진 것은 1905년 을사늑약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연재 송병수 선생이 서울로 가서 고종을 만나기를 그리고 고종에게 10가지 시무책을 상소하는 그런 일을 실행을 하였는데 일제에 의해서 억지로 그 기차에 실려져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전의 성남촌이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으로 타인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고 거기에서 아주 치욕스러움과 그리고 무력감을 느끼고 그해 12월에 독약을 마시고 자결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지은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존을 위한 헌신 인식이 드러나는 두 번째 시입니다. 1910년은 아주 중요한 시기였고 국권을 잃는 가장 치명적인 해였습니다. 한일병합, 한일합병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일어난 해입니다. 식민 지배가 본격화되고 무단 통치, 무력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정체성이나 또는 독립투사들의 목숨을 실제로 앗아가는 그런 정치가 행해졌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모두 박탈됐습니다. 그리고 토지도 약탈을 하던 그런 엄혹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김혜석 선생은 겨울의 죽순을 보고라는 시를 씁니다. 3년이 지난 시기였죠. 대나무는 본래 군자와 같아서 강건한 기운 홀로 절로 지키네 라고 해서 1, 2부에서는 대나무는 군자와 같은 배쪽 같은 그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죽순이죠. 그러니까 그 씨앗이 나와서 자라나려고 하는데 그 강건한 기운을 홀로 지킨다라고 하면서 강건한 대나무의 성질을 죽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4구를 보면 죽순이 이 추운 겨울철에 돋으니 너는 어찌 때를 만나지 못했느냐라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죽순이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이 있죠. 이 시를 실제로 AI가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 죽순이라는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봄에 생장해야 나와서 이렇게 생장할 수 있는 환경에 자신의 어떤 그 타고난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겨울에 나오면 이 죽순에서 생장하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 4구에서 말하는 이 추운 겨울에 보더니 너는 어찌 때를 만나지 못했느냐, 너는 곧 죽겠구나 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도 그 죽순이 싹을 틔울 수 없는 외부 환경, 추운 겨울로 비유되는 그 불우한 환경을 대비적으로 상징적으로 시화한 작품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제의 탄압으로 자생마저 어려웠던 우리 민족의 현실을 하나의 시로 비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제의 상실, 너희는 정체성을 잊어야 돼.
그리고 너희의 어떤 독립투사들은 다 사라져야 돼. 그리고 너희의 그 국권들은 우리가 다 가져가겠어 라고 하는 상실과 망각과 단절의 요구, 그리고 그 외부적인 압력에 대항해서 김혜석 선생은 복원하고 기억하고 계승하는 그런 정신적인 저항을 실현하였고, 그것이 문학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는 망자들의 삶을 기록하는 데서 보입니다. 만시, 부, 재문, 행장 등으로 지금은 돌아가시고 없지만 살아생전에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가라는 망자들의 삶을 작품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집안을 보살핍니다. 특히 조카들을 경계해서 16가지로 우리 몸을 보호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신시를 남긴다든지, 또는 자신의 어떤 친척들과 주고받은 편지 그리고 시 같은 데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결속해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지 그런 경계를 문학적으로도 계속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세 번째는 이 유도라는 것, 유학의 정신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방지하는 것을 문학적으로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 송병선 선생은 그 조선 후기의 송시열 선생의 후손입니다. 이 송시열 선생이라고 하는 이 학문은 기호학파의 연원을 두고 있고, 우리 성호 이이라는 이제 율곡 이이죠. 율곡 이이의 그 학문을 계승해서 특히 중국의 문명의식, 존주의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위정척사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수호해야 한다라고 학문적인 그런 기치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성하였는데, 이 김혜덕 선생도 위정척사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유학이 멸절되지 않도록, 그리고 특히 제사 같은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받자라고 동료들에게 편지나 통지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만동묘라고 하면 그 송시열이 중국의 의종이라는 그 황제의 글을 받아서 존주의식을 표방하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사람인데, 일제강점으로 인해서 또는 이제 수탈에 의해서 제사를 지낼 재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남, 특히 이제 경남의 남계서원이라든지 여러 서원이 한교에 통지문을 보내고 우리 돈을 좀 내서 이 만동교의 제사를 지내도록 하자, 이런 제사 활동을 지원하는 유학의 멸절을 방지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특히 이 주목을 한 것은 우천문집 전체 작품 중에 25%, 그러니까 4분의 1이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내부문입니다. 그래서 이 망자들을 추모하는 그런 작품을 이토록 열심히 쓴 이유는 뭘까?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어떤 것을 특히 주목했을까라는 것을 분석을 해보았고,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연호 이주환, 제가 18년도에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919년 고종이라는 황제가 승하를 한 달에 그 지옥, 외세에서 침략해서 우리나라를 빼앗은 일제에 나는 굴복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주머니 칼을 꺼내서 자신의 목을 내리쳐서 자결한 거창의 아주 큰 인물입니다. 이 인물의 죽음을 보고 만시를 쓴 작품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고의 주인 없던 물건이 호련히 날아 우리 동방에 건너왔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물건이라는 것은 주머니 칼을 말합니다. 앞에서는 신령스러운 칼이다 라는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권세 있는 척신의 문을 번쩍 지나오고 세신의 마을에는 들어가지 않았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있고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던 집에는 그 칼이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베옷을 입은 연물한 사나이 이 검을 보고 바삐 거두어 가졌네 라고 하면서 우리 포이라고 하죠. 포이지사라고 해서 일반 포이, 그 베옷을 입은 벼슬하지 않은 선비를 포이라고 하는데, 연호 이주환이라는 사나이가 그 권력 있는 사람도 못 가졌던 그 주머니 칼을 바삐 그것을 수령했다 이 말입니다. 신성재 어른이 약물을 써서 담금질해주고 연재 문화에서 값이 오르기를 기다렸네.
10년을 갈고 닦으며 맹세했건만 북쪽을 바라보니 해는 빛이 지고 말았네 라고 했습니다. 고종께서 승하하신 그 현실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심석재 연재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던 인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곡하며 신검의 정령을 부르니 명을 듣고 칼집에서 빠져나왔네. 칼이여 어디로 돌아가려는가. 침류정엔 달빛만 처량하네 라고 했습니다. 이 침류정은 거창의 연호 이주환 열사가 자결한 장소이죠. 이 시에서는 의인을 간택하는 신령한 칼의 서사와 그리고 난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주환 열사의 서사가 착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신의 마을에 들어가지 않고 배옷을 입은 이 연호라는 사나이가 칼을 가졌다라는 것은 부패한 지대층, 그러니까 친일파가 되겠죠. 친일파에 대한 어떤 비판의식, 냉소와 그리고 일반인의 가슴 속에 고귀한 도덕 정신이 깃들어 있다라는 것을 대비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는 침략자의 권력에 항거한 이주환을 숭고한 순국 영웅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망자들의 삶을 여러 행장이나 말시 제문에서 기록을 하고 그것에서 김혜석은 이와 같은 삶을 지향합니다. 우천 김혜석이죠. 그래서 호가 되는 우천이라는 것은 우는 어리석을 우입니다. 천은 내천, 시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우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시내. 그러니까 뒤에 천은 지명, 그러니까 일반 명사가 되겠고, 우라는 그 한자의 뜻에 자신의 삶의 지향이 녹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천이 웃다, 우천음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읊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내의 본성은 지극히 우매하나 곳곳마다 우매함으로 응해 일마다 어리석네. 또렷이 떠오르는 평생이 헛되이 보낸 날들인데 어리석은 사내는 우습게도 우천에서 은이라네. 두 구씩 풀이를 해보면 어리석은 사내의 본성은 우매해서 곳곳마다 우매함으로 응해 일마다 어리석네라는 부분은 자신의 본성이 어리석기도 하고 또 자신이 세상에 나가서 처신하는 것이 모두 어리석다라고 하면서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영리하게 행동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신하기 위한 도로, 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렷이 떠오르는 평생이 헛되이 보낸 날들이다 했는데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헛되이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세상에서 한 일이 없다. 자신의 나라가 국권을 잃고 주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데 자신은 힘없이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무력감이 그리고 자책감이 묻어있는 그런 어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내는 우습게도 우천에서 은이라네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어떤 은일을 우습다라고 스스로 자조하면서 이것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추구한 자신의 삶의 지향을 드러낸 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맺은 말입니다. 김혜석의 문학의 가치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그의 생애는 은둔지사의 생애입니다. 거창 지역의 은둔지사의 맥을 계승하고 이것은 가학적인 전통이라는 종적 교류의 결과로 형성된 것입니다. 우천 선생이 행장을 12편 지었는데 그 중에서 9편이 자신의 선조에 대한 행장입니다. 거기서 기술하기로는 16대조 김가행 선생은 고려 말에 어떤 사회의 혼란을 피해서 남쪽으로 은일했다. 그리고 이대 내려와서 18대조 김수양 선생, 취수정 김수양 선생은 조선 연산군 때 우호사를 피해서 거창에 안착했다라는 그런 그 선조들의 역사를 기술하면서 자신의 가학적인 뿌리, 자신의 집안 전통이 은일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도 어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은일이라는 선조들이 그렇게 택해온 하나의 방편을 취하고 그것을 전통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학문적으로는 위정척사의 정신을 연재 선생으로부터
이어받아 실천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자정, 스스로 의리를 편안하게 한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정신적인 저항이라고 볼 수 있고 은희를 통해서 또 유학의 맥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 자정이라는 것과 위정척사의 정신을 실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사우들, 우리 스승인 연재 선생과 그 연재 선생의 동생인 심석재 송정훈 선생, 그러니까 스승으로 이렇게 섬긴 그 두 분과 그리고 그들의 많은 제자들과 획적으로 교류하면서 당대에 우리는 정도를 지키고 사도를 배척해야 된다라는 이 정신을 실현하려고 애썼다. 이것은 학문적인 교류를 획적으로 교류한 결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저항문학이라는 측면에서 김혜석 선생의 문학을 저항의 자유공간으로 활용했다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외부의 억압에 항거하는 지식인의 지적 활동으로 그리고 문학이라는 그 공간을 자유를 실현하는 자신의 정신적인 가치, 정체성을 보존하고 또 억압에서 탈피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유의 공간으로 문학을 활용했다라는 점에서 문학의 저항 문학의 선구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저항 문학의 실천자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현실 인식과 그리고 죽음의 애도, 은일 이런 것을 통해서 김혜석 선생은 현실에서 생존이라는 것에 착안해서 아주 비극적인 현실을 인식했고 그리고 문학을 통해서 정신적인 저항을 실천했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민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국학진흥원 오지영 교수님께서 국포 이교역의 학문적 교감과 특징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소개받은 오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국포 이교역의 학문적 교감과 특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입니다. 저는 먼저 그 면후와의 그 스승과의 학문적 교감과 위기제약의 추구라고 해서 한 장을 구성해 봤고요. 그 다음에 구제 선생과의 이제 법과의 도의적 교류와 학문 정진의 의지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문단기의 현실 인식과 충절의 가치 선양이라고 장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먼저 서론 부분입니다. 네, 1896년에 연후 박종석 선생이 거창군 다전에서 강학을 시작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유출되었습니다. 예, 제 논문에서는 이제 구한말 거창 지역의 학문적 특징과 그 문화적 영향을 조망하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연후 문화의 제자 중 한 인물인 국포 이교영 선생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네, 선생의 생애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고요. 선조 중에 특기할 만한 인물로는 모은 이지할 선생이 있습니다. 네, 수현대군의 왕이 찬탈에 벼슬을 사직하고 거창의 박유산에 응거하여 생을 마감한 인물입니다. 과거 시험에 수차례 응시했지만 뜻을 얻지 못하자 과거 응시를 그만두고 위기지학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34세 때 면후 박종석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성리의 근원에 대해서 질문하고 학문하는 방도를 정립하였습니다. 네. 국포문집은 2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 1에는 이제 시가 있고 권 2에는 여타 문체들 작품들이 이제 조금씩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장에서는 이제 한 인물이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스승과 법과의 중요성을 관계를 강조한 이제 국포문집 서문의 글을 인용문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훌륭한 스승을 모시면서 학문 수양과 인격 완성을 이룬 인물로 여기서 이제 공자문화의 안현과 민자권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의가 동덕했던 인물로는 북송 때의 사마관과 봉진을 언급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보 선생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시켜서 국보 선생의 이제 사후관계로 면후 각종석 그리고 구제 정재성 선생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제 면후와 관련해서는 국보는 용산리에 거주하면서 면후가 이제 가강을 하였던 다전 여제까지 약 30여리를 왕복하면서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또 인근의 신방마을이라는 곳에 운동하기도 하면서 또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스승을 이제 직접 만나서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또 가르침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국보집에 보면은 국보가 면후에게 보낸 편지가 단 한 편이 이제 실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면후집을 보면은 면후가 국보에게 보낸 편지는 이제 3편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이제 더 많은 편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토론을 하고 이제 가르침을 받고 했을 텐데 이제 그 어떤 자료적인 한계로 국보집에는 이제 한 편이 실려져 있고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가라는 것을 이제 추측을 해보고 할 때 이제 자료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면후집에 이제 면후의 편집글을 보면서 이제 국보와의 그 묘양상을 살펴본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1908년에 그 면후가 국보에게 보낸 답장입니다. 네. 여기서는 성현의 책을 바탕으로 학문에 정진하고 수양과 실천에 힘쓸 것을 제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면후집에 있는 면후가 국보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제 1912년에 면후가 국보에게 면후가 국보에게 이제 보낸 답장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학문에 대한 과도한 몰두와 집착을 경계하고 여유로움과 즐거움 속에 심신을 온전히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제 국보가 선생으로서 도덕적인 실천을 보여서 제자들을 감화시키기를 바란다라는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보의 행장에 보면은 이제 고을 젊은이 중에 책상자를 짊어지고 와서 배우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박 선생에게 들은 내용을 가르쳤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인용문은 국보가 면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네. 이때는 아마 다전 그 인근의 신방마을에 거처하였을 시기였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인사드리고 물러난 이후에 이제 집이 아니라 산의 초동과 목동리에 몸을 의탁하고 있고 어버이 공양에도 어긋난다라는 부분 말로 봤었을 때는 아마 신방마을에 거처하면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시기였을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집을 떠나서 우거하면서 학문에 힘쓰는 와중에도 학문에 갈목할 만한 성과가 없음을 자책하고 그리고 스승을 한밤중에 의지하는 촛불과 또 가옥에 있어서는 배들보와 같다라고 하면서 스승의 가르침이 절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에 이어서 성리학적인 이제 질문, 그 다음에 천동설, 지동설과 관련하는 그런 의문점을 질문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 소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면후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을 또 면후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은 국보가 면후에게 그런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어렵고 혼란한 시기를 살아가면서도 학문에 정진하고 수양과 실천에 힘쓰는 위기제약을 추구하는 그런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법과의 모의적인 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국보집 서문에도 그렇고 이제 행장이나 묘갈에도 보면은 거수로는 구제 정제 성공이 있어서 함께 절차 탁마하며 평생 변치 않았다라는 좀 간단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교류를 했고 이렇게 좀 자세한 기록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제가 연구하는 국자계에서 좋았을 텐데 그렇게 내용이 자세하게 남아있지는 않고 이런 핵심적인 단서 정도만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국포의 사후에 그 국포집을 간행을 할 때 국포의 아들, 당연히 이제 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재성의 아들 정성우가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요거는 요 내용은 이제 무죄가 국포의 속조의 제시에 대해서 써준 기문에 대해서 국포가 감사하는 뜻을 전하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상투적인 편지의 문안 인사말 정도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여기에 이제 무죄의 약속과 같은 위로와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이 병을 회복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문창성과 수송이 비추어서 강력함을 보존할 것이라는 기원을 표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 내용들을 보았을 때 두 분의 그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부재, 그리고 이제 김용래라는 분과 함께 관람원이라는 것에서 무대에 이제 모여서 교류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사물의 변화하는 이치 속에서 도의 본체를 관찰하고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법과의 깊은 우정과 문학적 교류의 즐거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죄와 이제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더라도 어떤 상납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강압하는 공간에 모여서 이제 농민들과 법들과 모여서 같이 문학적인 교류를 하고 학문적인 교육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과 관련된 시를 몇 편 정도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누가 기리는 곳에서 나침반이 있는 줄을 알런가 이렇게 했는데, 나침반 같은 경우에는 성현의 가르침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7, 8, 9를 보면은 이제 독서와 강학의 즐거움이 마치 입에 맞는 고기 음식을 먹는 것처럼 진심으로 마음의 기쁨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학이라는 시입니다. 제목에서부터 이제 번학, 이렇게 이제 학문을 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서는 어떤 꾸준한 정진을 통해서 학문의 근원을 깨닫기 위한 노력과 그리고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큰 학문적 성취를 이룰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통해서 보았을 때 국포는 이제 무죄 정재성과 평생에 걸친 도의적 교육을 하면서 절차탕방하였고, 그것이 당대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사후에도 역시 그 관계가 유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문회에서 함께 수양과 독서의 즐거움을 시로 읊었고 학문 정신의 의지를 가지기도 했던 모습들을 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문학기의 현실 인식과 춘절의 가치 성향이라는 장입니다. 네. 그 시대적 배경과 관련해서는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해서 이제 생략을 하고, 이런 현실 속에서도 국포는 아무나 현실 속에서 당시 세태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심정을 드러내는 시를 통해서 그런 심정을 드러내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유교의 가치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라는 것을 관련 작품들을 통해서 추출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어느 작품들을 보면은 이제 제목이 치도를 보고 감회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암울하고 혼란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그리고 이상적인 다스림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이 마지막 7, 8, 9에 보면은 이제 탄식하는 심정과 함께 어느 밤에 옥촉이 유성환 광채 밝힐 수 있을런가 해서, 옥촉이라고 하면은 이거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시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을 봤었을 때 현실은 암울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요시는 시비에 대한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시는 이제 선비가 마땅히 지켜야 할 시비 판단의 기준과 태도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론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아는 것에서 당연히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를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을 요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공정한 자세의 중요성, 그리고 오름을 보면 억지로 거짓을 꾸민다, 이런 것은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것에서 이제 어떤 세속의 권력이 영합하거나 혹은 변절하는 행위에 대한 경계다, 이렇게까지 의미 부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보가 유학자의 정체성과 민족 정신을 지키기 위해 어떤 가치를 중시하고 견지하고자 하였는지 그 단서를 국보의 16대조 고은 이지활 선생과의 연관성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지활 선생은 앞서 소개를 하였듯이 이제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자 거창의 박유산에 망월제라는 곳을 짓고 평생 은거를 하다가 생을 마감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망월제를 1936년에 중수하였습니다. 국보가 중수비를 지어서 그 경위를 설명하고 전이 정신을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네. 망월제 중수비를 보면은 이제 그 고은 선생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망월이라는 말이 영월의 여기 보면은 이제 망월의 해포를 깃들였다라고 했었을 때 이 월자 같은 경우에는 영월의 월인데 음이 같기 때문에 달월자를 써서 이제 망월의 의미를 담아서 달월자를 써서 망월정을 지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망월제 중수기에 뭐 다음 단락에 보면은 뭐 어떻게 정년을 받고 그다음에 어떻게 증직을 받았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증직을 이제 요 1817년에 한번 받았고 그다음에 이교 국보 당대에 1892년에 한 번 더 증직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한 단계 높여서 또 증직이 되었습니다. 이때 국보가 증직 부당 충문을 지었고 그 부당 충문이 국보집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망월정의 중수와 보조는 이지활의 충절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의식의 발로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고은 선생과 관련해서 시가 한 편 있는데 박유산에서 고은 선조가 남긴 발자취에 돌이켜 감회가 들어서라는 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물사 이군의 충절을 산보다 무거운 가치로 지킨 고은 선생을 칭송하고 그리고 그 절개가 후대에 영원히 빛나기를 기약하였습니다. 네. 이 시는 이제 국보가 그 국난길을 살아가면서 지녔던 현실 인식과 대처 방식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도 그 현실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아볼 수 있는 효도 효를 지키다가 생을 마감한 인물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어떤 시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록들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은 편수는 아니지만 남아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단초로 삼아서 그런 현실 인식 같은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에서는 앞서의 논의를 정리를 했고요. 예, 마지막 부분만 제가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보 선생이 노양에 의논하며 학문에 전념하는 삶을 영위한 것은 현실 정치에 대한 단전을 의미하며 이는 일체 통치에 대한 소극적인 형태의 저항이자 자신의 방식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내고자 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지영 선생님의 발표를 끝으로 5분의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된 관계로 잠시 장례 정리를 한 뒤 바로 종합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